무인 항공기는 수십 년간 전 세계 전쟁의 주류였으며 전투와 감시는 물론 군사력이 약한 국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된 국가들은 이제 이 한 가지 전쟁 기술만을 위해 전용 항공모함 전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드론이 악몽이 현실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드론 항공모함은 여전히 실험 단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10대들처럼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론 항공모함에 대해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해군 전쟁의 판도를 영원히 바꿀 혁신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론 항공모함은 이미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는요. 항공모함 갑판에서 드론을 발진하는 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2013년 7월 노스럽 그루먼이 개발한 X-47B 무인 전투 항공기는 시험 도중 미 해군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에 성공적으로 착륙하여 역사상 최초로 완전 자율 항공모함 착륙을 완수했습니다. 또한 실드 AI가 개발한 V-배튼 해상에서 무인 화물 운송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백 번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했습니다. 미국도 루카스라는 일방향 공격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드론은 선박에서 이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모든 드론들은 전통적인 항공모함이나 루카스의 경우 연안 전투함을 발사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박들은 테스트 단계나 탑재된 드론의 발사가 선박에 부담을 주지 않는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드론 중심 전투교리 개발에 집중하며 드론 전용 항공모함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항공모함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항공모함의 해군 역량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대부분 드론은 기존 항공모함 운용 항공기보다 훨씬 작아 항공모함을 모선으로 쓰는 것은 자원 낭비입니다. 일부 드론은 VTOL 기능이 없어 항공모함 갑판 크기와 무관하게 착륙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드론 항공모함 설계자와 엔지니어들은 갑판 착륙의 어려움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것은 해상 갑판이 육상 활주로의 약 20% 길이로 매우 짧아 항공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드론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조종사의 마지막 순간 입력 없이도 스스로 이 착륙을 자율적으로 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세계 군사 강국들이 진정으로 강력한 드론, 항공모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들이 드론에 맞게 개조된 항공모함과 해상 이착륙 작전에 특화된 드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그것을 해내는 방법입니다. 튀르키예의 TCG 아나돌루. 튀르키예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군사용 드론 개발국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는 실제로 전 세계 드론 시장의 65%를 확고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나라 최초의 해군 항공모함인 TCG 아나돌루를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아나돌루가 개발될 당시에는 드론과 항공모함의 공생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전혀 의도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돌루는 원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 라이트닝 II 전투기를 탑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녹화 시점에서 미국은 튀르키예의 F-35 구매를 막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아나돌루에서 이륙할 항공기가 없어 즉흥적으로 자국 드론 2기종을 항공모함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결정은 2020년에 내려졌고 당시 아나돌루는 이미 진수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완전히 새로운 함선을 개조해야 했고 그 결과 아나돌루는 훌륭한 즉흥적 대처의 예시로서 떠다니는 드론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장비에는 장거리 연결을 위한 위성 단말기가 탑재된 드론 통제 스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원래 계획했던 F-35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함선은 F-35의 수직 이착륙 기능을 염두에 두고 건조되었기 때문에 이착륙 시스템도 완전히 개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돌루함에서 사용할 2대의 드론, 즉 바이락타르의 TB3과 키지렐만은 수직 이착륙이나 짧은 활주로에서의 이착륙이 불가능했습니다. 드론 발사 보조를 위해 롤러 시스템, 착륙 시 속도 감소를 위해 어레스터 기어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베이락타르 드론을 생산하는 회사인 바이카르의 CEO 할렉 바이락타르에 따르면 드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륙이 아니라 착륙이라고 합니다. F-35와는 달리 드론은 착륙 시 매우 높은 G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나돌루를 드론 운용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려면 선박 작업뿐 아니라 전용 드론 개발도 필요했습니다. 그 두 드론 중 하나는 바이락타르 TB3입니다.
2024년 11월 바이락타르 TB3은 아나돌루에서 이륙해 착륙하며 그 크기 최초의 고정익 드론이 되었습니다. 함선에 어레스팅 기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해상 이착륙을 완수한 것입니다. 항모 갑판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 TB3 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접이식 날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면에서 더 작은 드론인 TB2는 고정식 날개로 인해 너무 큰 공간을 차지해 아나돌루 함정에 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TB3은 접이식 기능 덕분에 더 잘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성공적이어서 터키 엔지니어들은 항공모함 기반 드론 바이락타르 키지렐마 개발을 계속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 드론은 항공모함 전용일 뿐만 아니라 아나돌루 전용 설계로 완전히 자율적으로 이함, 비행, 그리고 다시 함상 착륙이 가능합니다. 운영자는 주로 지시와 클릭만 하면 되고 세밀한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키지렐마라는 이름의 붉은 사과는 세계 최초의 시아박 전투 능력을 갖춘 전투 드론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입력 없이 인공지능만으로 편대 비행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전투 드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나돌루함에는 드론이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TB3는 시제품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생산을 시작하려는 단계라 완성까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아나돌루함에 경납고를 채울 드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키지렐마도 테스트 단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터키의 F-35 판매를 승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터키는 다시 결정을 번복해서 아나돌루함을 기존의 항공모함으로 되돌릴까요? 그렇게 된다면 엔지니어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될 텐데요.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터키가 드론 항공모함 개발을 잘 시작했지만 아나돌루함은 완전히 특화된 함정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모든 항공모함이 드론 항공모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드론이 특정 함정에 맞게 설계되고 그 함정이 드론 설계의 한계를 수용하기 위해 상당한 변화를 거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함정들에서 보고 있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함정들입니다. 그 중 하나가 포르투갈의 돔 주앙 2세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진수될 예정인 이 다기능 드론 항공모함은 포르투갈 해군의 기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럽 최초로 공중, 수상, 수중 드론 발사가 가능한 전용 드론 운반함입니다. 특히 아나돌루와 비교해보는 것이 흥미로운데 전용 드론 운반함과 드론 운반함으로 사용되는 항공모함의 차이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돌루는 조아우보다 2배 이상 길어서 232m, 약 761피트이고 조아우의 107m, 약 353피트, 갑판과 비교됩니다. 포르투갈 함정은 94m의 짧은 비행 갑판을 갖고 있지만 더 긴 활주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탑재된 드론들이 단거리 이착륙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면 조아우의 활주로에도 드론을 발사하기 위한 캐터펄트가 포함될 것입니다. 아나돌루에는 스키 점프대가 있는 반면 조아우는 시스템과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임무 프로필을 전환할 수 있는 모듈식 선박으로 기존 상륙함의 능력과 무인 시스템 모선의 능력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7천 통업 함정은 그 나라가 보유한 가장 큰 드론까지도 발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UA 비전 오가사 OGS-42가 포함되는데 이 정찰 드론은 주황이 VTOL과 STOVL 두 가지 방식 모두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터키와 달리 포르투갈은 드론 항공모함에 전투용 드론을 사용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매우 적응력이 뛰어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함정에서 전투 드론이 운용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대신 이 함정은 무인 전투 함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수로 조사선, 무장 고속 자율 선박, 자율 해양 순찰선 등 여러 종류의 무인 함정을 개발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 함정들은 드론 모함이 전개하고 회수할 예정입니다. 포르투갈은 또한 시콘 시리즈와 같은 수중 무인 드론도 개발했으며 이 드론들은 기뢰전, 수색 및 구조, 정보 감시, 정찰 임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함정의 구성은 전용 드론 모함임을 의미하지만 전투 전용 함정은 아닙니다. 이 함정은 포르투갈 해군이 다양한 임무에 사용할 수 있는 재구성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정찰과 전투도 가능하지만 주로 해상 통제와 정보 수집에 적합하며 전투용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 함정의 주된 목적입니다. 포르투갈 해양 구역은 약 400만 평방킬로미터로 EU에서 가장 큰 해안 국가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본토의 18배로 감시 구역이 매우 넓습니다. 참고로 최근 몇 년간 러시아 선박이 이 지역에서 활발히 움직였고 포르투갈 해군은 2024년 자국 해안에서 143척을 추적했습니다.
2025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져 8척의 선박, 이 포르투갈 해역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장거리 미사일 탑재, 잠수함과 해저 케이블 파괴가 가능한 러시아 첩보선이 각각 최소 한 척씩 포함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사이에서 발생했던 것과 유사한 해저 케이블 절단 사고가 대륙의 반대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황의 주요 임무는 포르투갈 해역의 잠재적 침해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 함선은 공중, 수상, 수중 드론을 동시에 배치 제어하며 수중 기로에 설치나 수상 드론으로 적 함정 사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인 해양 순찰선과 같은 드론들은 아직 개발 중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이 강력한 화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모든 드론들은 누군가가 조종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에는 48명의 정규 승무원 외에 42명의 드론 전문가가 탑승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최대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으로 주황은 양만 해리의 항속거리와 45일간의 작전 지속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장기 원정 임무에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동성입니다. 이 항공모함은 다양한 임무에 활용됩니다. 원격 조종 또는 자율 운항 차량 외에도 이 선박은 의료시설, 과학실험실, 고압 챔버, 저장 공간 등을 갖출 수 있어 과학 연구부터 재난구호, 수색 및 구조 임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수색 및 구조 임무가 바로 그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선박에는 탑승한 조종사가 직접 운항하는 비자율 헬리콥터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정찰 드론은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수색 및 구조 작업 중에는 작전센터의 눈과 귀 역할을 합니다. 헬리콥터는 대피에 필수적이며 선박 비행 갑판에는 경량부터 중량급까지 다양한 헬리콥터가 배치됩니다. 예를 들어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AW101 멀린 등이 있습니다. 결국 포르투갈은 올해 안에 유럽 최초의 전용 드론 항공모함을 해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 전투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두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는 여전히 큰 도약이며 궁극적으로 비전투 작전에서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이리스 샤히드 바흐만 바게리 드론 항공모함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나라는 이란으로 샤히드 바게리 드론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페리린 컨테이너선을 개조해 이란 조선업자들이 각진 비행 갑판을 추가했습니다. 스키 점프대와 여러 무인기 운반 시스템을 갖추어 이란 최초의 전용 드론 항공모함이 되었습니다. 2024년 트위터에서 이 선박이 뉴저지 공격용 드론을 발사한다는 소문이 퍼지며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배를 유령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미국식으로 이 소문은 신뢰성을 얻었습니다. 제프 벤 드룸이 하원의 사법위원회 위원도 이란이 뉴저지 해안에서 드론 모선을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로 인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나중에 공개된 사진들은 그 선박이 실제로는 이란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여전히 해상시험 운항 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게 바로 미국 언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란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점은 선박 논의 시 꼭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의심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박이나 다른 이란 기술에 관한 모든 정보는 오픈소스 정보나 이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이란 언론은 많은 부분을 의도적으로 과장합니다. 샤히드 바게리는 드론과 헬리콥터를 탑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드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본 드론 모함 중 가장 잘 개발된 함정입니다. 벨 206과 ME-171 헬리콥터를 운용하며 아바빌 사멘, JAS-131, 호마 브이톨 드론, 그리고 모하제르 6 또는 가자 드론 한 대를 운용합니다. 아바빌은 오래된 설계이나 아바빌 사멘 변형은 해상용으로 재설계되어 새로운 기체 구조로 더 긴 채공 시간을 자랑합니다. 이 드론은 복합 소재로 제작돼 비용이 저렴하고 주로 감시용으로 쓰입니다. JAS-131은 더 인상적인 설계입니다. 이 드론은 카헤르 313으로도 알려진 뛰어난 스텔스 드론입니다. 원래 유인 전투기였으나 무인 항공기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뢰받는 항공공학자들은 이 드론이 전투기에 쓰기엔 너무 작아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이 드론의 목적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샤히드 바게리 역시 호마 브이톨 드론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치는 과합니다. 이 함선의 180m, 즉 590피트 길이의 활주로는 충분히 길어 드론이 브이톨 기능 없이도 이륙 착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모는 야간 작전이 가능한 또 다른 정찰 드론이며 전자전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습니다. 이 드론들 중 어느 것도 군사적 적수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두 대의 드론은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매우 긴 활주로를 가진 이란의 드론 항공모함은 앞서 언급한 모하제르 6과 새로운 초중량 가자 드론을 발진시킬 수 있습니다. 모하제르 6은 4발의 유도 미사일이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드론입니다. 사거리는 약 500km, 채공 시간은 12시간입니다.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이란이 자국 선박에서 전투 드론을 발진시킬 기술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가자 드론의 발진 가능성입니다. 가자는 공식적으로 샤헤드 149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에 생산이 시작된 무인 전투 드론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단 3대만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매우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드론은 이란이 설계한 장거리 드론 중 가장 진보된 기종으로 역할과 외형이 MQ-9 리퍼와 유사합니다. 이 드론은 전투 항속거리가 약 1600마일, 즉 2500km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운용 고도는 11km, 즉 35,000피트에 이릅니다. 이 드론은 상공에서 24시간 동안 채공할 수 있으며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13개의 하드포인트를 갖추는 등 무장도 매우 강력합니다. 전투 임무 외에도 이 드론은 적어도 이란 기준으로는 열화상 카메라와 스텔스 항공기 탐지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정찰 장비도 매우 우수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지만 이란 언론이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가자 드론과 모하제르 6 모두 날개 길이 때문에 이란의 새 드론 항공모함에서 운용이 어렵습니다. 회수는 도전 과제이며 이란은 어레스팅 기어의 실제 작동을 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란 소식통들은 이 항공모함이 60대 무인기 모든 헬리콥터, 방공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국영 언론에서는 착륙을 돕는 어레스팅 와이어의 사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모든 드론, 특히 무거운 드론에 적합합니다. 샤히드 바게리에는 드론, 헬리콥터 외에도 근접 방어용 30mm 자동포 대함 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최대 30척의 소형 고속 공격정을 배치할 수 있고 미사일 무장 소형 선박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22,000 해리의 작전 범위, 1년간의 해상작전 지속 능력, 그리고 선상병원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도 있는데 미국식으로는 사커라고 합니다. 드론 항공모함의 진정한 성공 요인은 드론 적재 능력이 아니라 축구장이 있다는 점인 듯합니다. 진지하게 말하면 샤히드 바게리함은 드론 항공모함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문서상일 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항공모함에 대해 다룬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그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샤히드 바게리함은 아직 드론을 배치하고 회수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바빌 3M과 같은 소형 드론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하제르 6이나 가자 드론을 배치하고 회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크기, 특히 날개 길이 때문에 다소 믿기 어렵습니다. 이란의 적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샤히드 136과 같은 일회용 자폭 드론의 사용입니다. 이 드론은 매우 강력한 카미카제 드론으로 분명히 함정의 갑판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기 때문에 이 드론들이 군집을 이루어 발사될 가능성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항공모함이 드론을 몇 대나 실을 수 있고 전투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란은 샤히드 바게리함을 보호할 대공 방어 체계와 호위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투 참여 가능성이 크게 제한됩니다. 샤히드 바게리함에 대한 명백한 과장이 주로 국영 언론에 의해 퍼지고 있지만 적대국들은 이란이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있을 가능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란은 전투력의 대부분을 드론에 의존하는 세계 유일의 군사 강국입니다. 또한 이란이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솔직히 말해 알지 못하는 드론을 보유하고 있거나 최소한 개발 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샤히드 바게리함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수 가능한 전투용 드론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항공모함은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정비에 보내는 완전히 쓸모없는 금속 덩어리일 수도 있고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항공모함임이 입증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기 전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미국 군사력 증강을 생각하면 그 모습을 절대 보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녹음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076형 상륙 헬리콥터 도크함 스촨함은 공식 명칭보다는 부르기 쉽고 드론 운용 능력 때문에 군사기술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최근에 올린 관련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은 상륙 강습함의 핵심 개념을 완전히 재설계하여 드론과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함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부의 모든 남는 공간이 드론 경납고와 작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로프는 탄소 섬유로 만들어졌고
발사 시스템은 자기식으로 현재 존재하는 항공기 발사 시스템 중에서 가장 진보된 방식입니다. 동시에 이 함선은 상륙 강습함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해병대를 탑승시킬 수 있고 상륙정을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함선을 정말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드론입니다. 그 드론 중 하나가 구이조 WZ-7 소어링 드래곤으로 공중 정찰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이론적으로 순항 대함 미사일 표적 정보 제공에 쓰일 수 있습니다. 소어링 드래곤은 대부분의 무인기보다 크지만 중국의 새로운 강습함에서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습니다. 다른 드론인 홍두 GJ-1 샤프 소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드론은 공중 정찰과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드론은 최대 2000kg 또는 4400파운드의 내부 탑재가 가능하며 혁신적 자기 발사 시스템으로 스촨함 갑판에서 이륙할 수 있는 대형 드론입니다. 이 두 드론은 작전 중에 해병대가 사용하는 상륙정과 탑재 헬리콥터와 함께 운용될 예정이며 주로 미사일의 전방 관측자 역할과 전반적인 상황 인식 향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스촨함은 이렇게 대형 드론이 함정의 활주로에서 이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자기 캐터펄트 기술을 사용하는 세척의 기존 함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드론은 헬리콥터나 유인 항공기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전자기 캐터펄트는 증기 캐터펄트에 비해 드론에 훨씬 적은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에도 단점이 있죠. 정치인이나 기술업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은 전력 소모가 크고 안정적인 전압이 필요해 수천 개 시스템과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운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석은 습한 환경에서 잘 작동하지 않으며 바다의 습도는 자석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전자기 시스템은 많은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투 중에 함선을 정박시켜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기 캐터펄트가 제대로 작동하면 크고 무거운 드론 발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란과 비교해보면 실제로 해내는 것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드론 항공모함은 드론 전용이 아니란 패턴이 보입니다. 오늘 언급한 항공모함 중 드론이 가장 많은 포르투갈 함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백 대의 드론을 탑재해 군집으로 운용하는 대신 소형 공격정과 헬리콥터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헬리콥터는 재난구호와 수색 및 구조 임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드론 항공모함은 드론을 수용 운용할 수 있도록 건조되거나 이란처럼 개조된 함정을 의미하지만 드론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범주에 속하는 마지막 함정은 영국의 새로운 차세대 항공모함, 즉 영국이 개조한 드론 항공모함입니다. 영국 해군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드론 운용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함정을 건조할 계획이 없습니다. 한동안 그런 아이디어로 워십 시대의 UXV 전투함을 설계했습니다. 당시 모든 것이 사일런트 힐의 피라미드 헤드처럼 보였지만 그 함정은 실제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2척을 드론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입니다.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와 HMS 퀸 엘리자베스는 첨단 항공모함입니다. 의사결정권자 중 일부는 이 함정들을 드론 운용이 가능하게 개선할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프로젝트 아크 로열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을 통해 두 항공모함에는 드론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어레스팅 기어와 사출 장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이미 두 종류의 드론, 키네틱 벤시 Z80 플러스와 제너럴, 아토믹스 모하비 드론이 성공적으로 이륙 및 회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해군의 진정한 목표는 프로젝트 빅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동시에 이 두 항공모함에서 사용할 새로운 드론을 개발하고 선박의 이륙 및 회수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원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는 선박의 스톱을 STOUL 구성 때문에 F-35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어레스팅 기어 없이 착륙할 수 있는 유일한 고정익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계산해보니 발사 시스템을 조금 변경하면 두 항공모함 모두 더 많은 탑재량을 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단순히 드론으로 변경한다면 드론은 F-35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프로젝트 빅센은 두 대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모두에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현재 중국이 두 척의 함정에 장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드론을 발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항공모함 전용 공중 조기 경보용 새로운 드론이 개발 중이며 2030년까지 멀린 HM2 크로우즈 네스트 헬리콥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고정익 무인 항공기를 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찰 외에도 이론적으로 빅새는 감시, 전자전, 타격, 공중급유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 다른 드론들도 고려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영국 해군 브리핑에서는 이상적인 드론의 대략적인 크기 예시로 보잉의 MQ-28 고스트 배트를 사용했습니다. 고스트 배트는 전투와 로열 윙맨 역할을 위해 설계된 호주산 드론으로 유인 전투기 지원을 위해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이 드론은 앞서 언급한 터키의 바이락타르 키즈렐메에 이어 시야 밖의 표적을 파괴한 두 번째 드론입니다. 만약 새로운 비밀 드론들이 정말로 그 급의 드론이라면 이 드론들은 엄청난 전력이 될 것입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서 성공적으로 시험된 다른 두 드론 키네틱 벤시 Z80 플러스와 제너럴 아토믹스 모하비 중에서 후자인 모하비가 근접 항공 지원 드론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모하비는 공대지 미사일, 미니건, 폭탄 등으로 무장할 수 있으나 모두 동시에 장착할 순 없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7,000파운드, 즉 약 3,200kg에 달하며 날개 길이는 16m, 즉 52피트입니다. 이 드론을 발사하는 것은 도전이지만 두 항공모함 모두 이 도전을 극복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가까운 미래의 두 대의 퀸 엘리자베스급 구축함에 다양한 종류의 드론들이 탑재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격 드론, 근접 항공 지원, 정찰 및 감시, 그리고 무장 감시 드론까지 모두 개발 중에 있으며 이는 무인 항공기, 드론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 운용이 가능한 드론으로 구성된 막강한 임무 부대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드론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과 항공모함 운용이 가능한 드론의 개발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이 추세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드론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은 기존의 항공모함과 어떻게 다를까요? 항공모함에서 운용 가능한 드론은 지상 이륙 회수 드론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또 이 점이 해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드론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은 기존의 항공모함만큼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들에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작은 설계가 가능하고 본질적으로 보관도 더 쉽습니다. 비록 지금 질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군은 소형 함정에서 드론을 발진시키며 드론은 가벼워 긴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드론 운용 항공모함은 드론 조종사들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종 목표는 모든 드론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이륙하고 임무를 수행한 뒤 착륙하는 것이지만 언제든지 조종사가 드론을 직접 조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밀함이 매우 필요한 타격 임무나 근접 항공 지원 등은 자율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작전 지휘센터는 드론 조종사를 위한 공간을 물리적, 지휘 체계상으로 마련해야 하며 드론은 유인 항공기처럼 이륙하지 않습니다. 일부 드론은 발사 플랫폼이 필요하고 다른 드론은 사출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드론의 종류와 활주로의 길이,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기존의 한 가지 방식으로 항공기를 이륙시키던 항공모함은 드론을 수용하기 위해 개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들은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방식에서 전자기식 사출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들은 F-35 대신 새로운 드론을 도입할 예정인데 이 드론들은 사출기와 어레스팅 기어 없이는 이 착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드론과 항공모함 운용이 가능한 드론의 차이에 대해서는 답을 내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정한 첨단 기술을 갖춘 첫 번째 세대의 전용 항공모함 운용 드론을 목격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아직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드론은 항공모함에서 이륙하지만 사실상 항공모함 전용은 아닙니다. 앞선 질문의 마지막 부분과 관련된 한 가지 과제는 항공모함 운용이 가능한 드론은 매우 짧은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현재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여러 선종에서 이륙시키며 어떤 종류의 드론이 어떤 선박과 가장 잘 맞는지 실험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루카스라는 OAME 가미카제 드론이 처음으로 미국 해군 산타바바라함의 비행 갑판에서 이륙했습니다. 산타바바라함은 연안 전투함입니다. 루카스는 크기와 추진 시스템, 간편한 발사 방식으로 이론상 더 작은 선박에서도 발사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항공모함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드론이 탑재되려면 대부분의 변화가 항공모함 측에 필요하며 반대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부 사람들은 더 쉽게 반가쇠를 당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드론이 특정 상황에서 유인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군대의 지휘관들은 공격 명령을 내리기 전에 망설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드론이 격추되어도 아무도 죽지 않으니까요.
2022년에는 대부분이 무인화된 군대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일 훅 협회 심포지엄에서 여러 군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미 해군은 2045년까지 항공모함 항공단의 최소 60%를 무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로열 윙맨 프로그램 등 인간 드론 협력이 가능해지고 항공모함 전단은 더 먼 거리에서 대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거리 드론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드론이 유인 항공기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동일한 임무를 자율 항공기로 할 수 있다면 조종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드론이 상륙함에서 헬리콥터나 상륙부대를 완전히 대체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특정 작전에서는 인간 조종사의 정밀함이 필요하듯이 영토를 장악하려면 실제 병력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드론이 인간 병사를 완전히 대체하진 않겠지만 일상적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해병 보병 부대에서도 정찰과 근접 항공 지원을 위해 드론에 의존하는 일이 점점 더 흔해질 것입니다. 정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정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보 수집과 감시뿐 아니라 드론을 다수 보유한 터키 같은 국가엔 더욱 해당됩니다. 모선 개념이 항공 분야로 확산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이미 상공에서 소형 드론을 투입할 수 있는 드론 항공모함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현실화된다면 새로운 드론 운송 방식이 될 것입니다. 드론 항공모함의 등장은 소모전과 인명피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드론은 저렴하고 조작이 쉽고 살상과 파괴도 그만큼 쉽게 해냅니다. 항공모함이 F-35 2대를 출격시키는 것보다 자폭 드론 24대를 보내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전례 없는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